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이서연의 몫이 아니었다. 도시의 심장을 수놓은 마천루들이 쏘아올리는 현란한 불빛의 강은 그녀가 오르는 가파른 옥탑방 계단 아래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나, 둘, 낡은 시멘트 계단을 오를 때마다 편의점 유니폼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고깃집 앞침에서는 희미한 곡이 탄내가 배어 나왔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그녀의 24살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다른 세상의 냄새들을 뒤섞어 지친 몸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휴,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쇠로 된 옥상 문이 끼익 하고 비명을 질렀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뺨을 할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서연의 눈에 담긴 것은 그저 멀고 높은 빌딩들의 실루엣뿐이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따뜻한 보금자리일 거라는 생각은 사치였다. 그녀에게 이 도시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거대한 정글일 뿐이었다. 그녀의 집, 옥탑방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철저히 고립된 작은 섬이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달아오르고 겨울에는 냉골이 되는, 보증금 없이 월세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야 했던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습하고 눅눅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깜빡이는 낡은 형광등 아래, 방 안의 세간이라고는 작은 상 하나, 얇은 이불 한 채, 그리고 몇 벌의 옷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다. 완벽한 고독과 가난의 풍경이었다. 서연은 힘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어깨는 돌덩이를 얹은 듯 뻐근했고 종아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팽팽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배가 고팠다.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싱크대에서 찬물에 대충 손을 씻고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 한 덩이와 어머니 같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싸준 김치통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작은 상 위에 찬밥과 김치를 꺼내놓고 앉았다. 텔레비전도 없는 방 안에는 오직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삭, 마치 그녀의 젊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소리 같았다. 차가운 밥알이 까끌하게 목구멍을 넘어갔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해, 내일 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위장을 채우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씹는 동안 서연의 텅 빈 눈동자는 작은 창문 너머의 야경을 향했다. 저 반짝이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쯤 연인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가족들과 따뜻한 집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 그들과 자신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24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한 울타리를 가져본 적 없는 그녀였다. 고아원에서 자라 18배 세상에 던져진 이후로 그녀의 삶은 늘 홀로 차가운 밥을 삼키는 일의 연속이었다. 문득 집으로 오던 길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마지막 아르바이트인 식당 일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늦은 밤이었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주머니에는 내일 아침 차비와 점심값을 제외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쓰레기 봉투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비에 젖어 털은 엉망이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 서연은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아가, 괜찮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고양이는 하악질을 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굶주림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작은 눈망울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 속 1,000원을 꺼내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1개가 들려 있었다. 1,000원의 행복.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는 유일한 상이자 내일 아침까지 버티게 해줄 소중한 식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붕어빵의 따뜻한 살점을 조금 떼어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이내 맛있는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다가와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남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상하게도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 너도 배고프구나. 많이 먹어.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앙상한 작은 생명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척박한 그녀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일 새벽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일어나야 했다. 그녀는 묵묵히 그릇을 치우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다. 자물쇠도 없는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노트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표지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던, 하지만 10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었다. 바로 할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요리 비법 노트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노트를 펼쳤다. 누렇게 변한 속지 위에는 할머니의 다정한 필체로 꾹꾹 눌러 쓴 요리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의 비밀, 사흘이 지나도 무르지 않는 깍두기 담그는 법, 임금님도 울고 갈 궁중 떡볶이. 할머니는 글을 쓰는 틈틈이 서연을 향한 사랑의 말들도 함께 적어두었다. 우리 강아지 서연이 이거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하게. 그녀의 손가락이 할머니의 특별한 육개장이라는 제목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할머니의 육개장은 정말 특별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은 그 어떤 유명한 식당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맛이었다. 어릴 적 서연이 감기라도 걸릴 때면 할머니는 밤새 정성을 다해 이 육개장을 끓여주셨다. 그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아팠던 몸이 거뜬해지곤 했다. 노트는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능의 원천이었고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고아원에서도, 세상에 나와 온갖 멸시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녀는 밤마다 이 노트를 펼쳐보며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위로를 받았다. 언젠가, 아주 언젠가 작은 식당을 차려 할머니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하고도 아득한 꿈이었다. 물론 지금의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다. 하루하루 월세를 내고 끼니를 때우기도 벅찬 그녀에게 창업은 다른 세상의 단어였다. 하지만 이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지치고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이서연이 아니었다.
누구의 혀라도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을 간직한 세상 유일한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서연은 노트의 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음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과 정성이란다. 우리 강아지,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다. 할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나오는 듯했다. 창문 너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꿈. 그 꿈의 씨앗이 담긴 낡은 노트가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24살의 이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낡은 노트에 온기를 방패 삼아 차가운 세상 속에서 고단한 눈을 감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어김없이 그녀의 하룻밤을 또 한 칸 과거로 밀어내고 있었다. 기회는 언제나 절망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서연에게 아우라그룹 VIP 파티의 임시 서버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단 하루 1급이 그녀가 편의점에서 일주일 내내 벌어야 하는 돈과 맞먹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하게 밀린 월세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가장 깨끗하게 빨아둔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몇 번이나 확인한 뒤 집을 나섰다. 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굽어보는 아우라 호텔의 위용 앞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금빛과 검은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는 마치 다른 행성의 궁전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위로 자신의 낡은 단화가 초라한 섬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 그녀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만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안내받은 대기실에서 그녀는 다른 임시 직원들과 함께 빳빳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매니저는 시작 전부터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VVIP들입니다. 눈밖에 나는 행동은 절대 금물,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유령처럼 소리를 내지 마세요. 특히 아우라 그룹의 강태준 회장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강태준, 서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젊은 회장이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그녀는 그저 오늘 하루 실수 없이 무사히 이 아르바이트를 마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파티가 열리는 최상층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은은한 불빛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서연은 쟁반을 든 채 매니저의 지시대로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빈 잔을 채우고 새로운 음료를 날랐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때였다. 한 중년 남성의 옆을 지나던 서연이 다른 서버와 부딪히며 중심을 잃었다. 앗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쟁반에 있던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대로 남자의 값비싼 실크 양복 위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의 젖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날아와 그녀의 등에 박혔다. 바로 그때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어머,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최 이사님.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최유라였다. 아우라 그룹의 주요 파트너사인 대성물산 최 이사의 딸이자 그룹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오늘 파티의 실질적인 안주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다가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일을 망쳐. 이름이 뭐야? 소속은 저는 임시 됐고. 내까지 거 하루 일당으로 최 이사님 양복값이 나오기나 하겠어. 정말 수준 떨어지게. 유라의 가시 돋친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모든 소란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티의 주인인 강태준이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다. 유라는 태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서연을 몰아붙였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해요? 바로 그때 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됐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그는 서연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최 이사님, 안으로 드시죠. 새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VVIP 손님과 파티의 흐름뿐이었다. 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의 세상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 유라의 날카로운 질책보다 서연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끌려 연회장 뒤편으로 쫓겨나듯 사라졌다. 최유라는 자신의 일 처리에 만족하며 강태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서연이 사라진 쪽을 향했다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이었을지 몰라도 유라의 심기를 건드리기엔 충분했다. 감히 저런 하찮은 계집애가 강태준의 시선을 1초라도 빼앗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순간 섬뜩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직원 휴게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에게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까는 내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그래도 파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이거라도 마셔요. 고생 많았잖아요. 유라가 내민 것은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이었다. 경황이 없던 서연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아무런 의심 없이 주스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갈증이 나던 채 그녀는 단숨에 주스를 들이켰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주스잔 안에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악한 운명이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1시간쯤 지났을까. 뒷정리를 돕던 서연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녀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자 대기하고 있던 한 남자 직원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유에게 미리 매수된 직원이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객실에서 잠시 쉬는 게 좋겠어요. 네, 아니에요. 서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직원은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그녀를 부축해 호텔 복도를 걸었다. 유라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평소 문란하기로 소문난 한 그룹의 오너 2세가 묵고 있는 고조위 1호실의 마스터키를 구해두었다. 저 천박한 계집애를 그 방에 던져 넣으면 내일 아침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터였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길을 틀었다. 같은 시각 파티의 주인공인 강태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가식적인 웃음과 아첨의 신물이 났다. 그는 비서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한 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휴식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호텔 펜트하우스 위층에 숨겨진 프라이빗 스위트룸 3요배 1호였다.
한편 서연을 부축하던 직원은 유라가 건네준 메모를 흘긋 보았다. 이조부 1호. 하지만 그는 긴장한 탓에 그리고 어두운 복도에서 숫자를 잘못 보았다. 게다가 때마침 마주친 다른 직원이 회장님께서 합쳐 모객 1호로 가셨다고 무심코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고 착각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35층 버튼을 눌렀다. 서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어지러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낯선 남자의 손에 이끌려 묵직한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까만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서연을 깨운 것은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었다. 그리고 코끝을 간지리는 낯선 향기. 어젯밤의 술기운이나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잠을 잔 듯 몸은 이상하게 개운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의 좁고 눅눅한 옥탑방이 아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사각거리는 최고급 실크 시트였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옆에 한 남자가 낯선 숨결을 내뿜으며 잠들어 있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서연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일이 필름처럼 끊겨 있었다. 주스를 마신 뒤부터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내가 왜 여기에 이 남자는 누구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침대 아래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발견했다. 어젯밤의 유니폼이 아니었다. 간신히 몸을 가리고 있던 시트를 부여잡은 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었다. 남자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젯밤 파티에서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던 그 냉정한 남자.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경황이 없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옷을 다 입은 그녀는 신발도 신는 둥마는 둥하며 문으로 향했다. 제발, 제발 아무도 없기를. 그녀는 도망치듯 거의 기다시피 방을 빠져나왔다. 무거운 문이 소리 없이 닫히는 순간 급하게 머리를 쓸어 넘기던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할머니의 유품이자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작은 매화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알아챌 경황조차 없었다. 텅 빈 새벽에 복도를 맨발로 뛰면서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치심, 공포, 그리고 정체 모를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했지만 떳떳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아무도 없는 호텔 복도에 그녀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메아리 쳤다. 그녀의 낡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은 그렇게 영원히 닫혀버렸다. 그날의 악몽 같은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 하지만 서연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가 아니라 그날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새기는 독한 잉크와도 같았다. 밤마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시트의 감촉이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며 스스로를 혹사시켰다. 몸이 지치면 적어도 끔찍한 꿈은 꾸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나고 기름진 음식을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던 그 달의 소식이 끊겼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설마 했던 최악의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붙잡은 희미한 두 줄. 작고 허름한 동네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결과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임신 6주.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정체 모를 생명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울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텅 빈 옥탑방에 홀로 웅크리고 있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자신과 똑같이 세상에 홀로 던져질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서연아,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비록 악몽의 씨앗일지라도 이 아이는 자신의 일부였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듯 자신마저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눈물로 얼룩진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낳아 길러내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비극이 시작된 그곳 아우라 호텔의 정직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직원은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주방 보조 막내였다. 호텔의 복리후생은 미혼모가 될 그녀에게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서연은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력서를 냈고 다행히 금방 채용되었다. 라시엘의 주방은 전쟁터였다. 총주방장인 박민규 부장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폭군이었다. 그의 미각은 절대적이었고 요리에 대한 철학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고함 소리가 들리면 주방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서연이 맡은 일은 그 전쟁터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주방 바닥을 닦는 것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유령처럼 일했다. 그 편이 오히려 마음 편했다. 사건은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터졌다. 그날 주방에는 유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음식 평론가 노재평이 예고 없이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박민규 주방장은 그의 명예를 걸고 대표 메뉴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특제 간장 소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요리의 핵심은 바로 수십 가지 재료를 넣어 며칠간 숙성시킨 특제 간장 소스였다. 소스 가져와. 박 주방장의 외침에 이제 막 20살을 넘긴 어린 보조 요리가 황급히 소스통을 들고 달려왔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는 그만 스토브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다른 양념통을 엎고 말았다. 정체불명의 허브가루가 소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 미친 자식아. 박 주방장의 고함 소리가 주방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소스의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무 강한 향의 허브가 들어가면서 소스 특유의 섬세하고 깊은 풍미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평론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 소스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다 망쳤어. 오늘 주방은 끝장이야. 주방 안의 모든 요리사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굴렀다. 박 주방장은 분노에 차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 구석에서 감자를 깎고 있던 서연의 코에 망가진 소스의 냄새가 와 닿았다. 그리고 순간 할머니의 요리 노트에 적혀있던 한 구절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나친 향은 단맛으로 감싸고 쓴맛으로 눌러라.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껏 그녀는 주방에서 죽은 듯이 지내왔다. 나서는 순간 어떤 비난이 쏟아질지 모른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본능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박 주방장에게 쏠려있는 틈을 타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찬장 구석에 있던 오래된 매실청 한 방울,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말린 둥글레, 뿌리가루, 아주 약간. 그녀는 작은 종지에 망가진 소스를 조금 덜어낸 뒤 2가지 재료를 넣고 미친 듯이 저었다. 지금 내년이 감히 어딜. 그녀의 돌발 행동을 발견한 부주방장이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민규 주방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가 감히 신성한 주방에서 무슨 장난질이냐.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젓고 있는 작은 종지에서부터 이전에 없던 깊고 극한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한 허브 향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를 감칠맛 나는 달콤함과 구수한 향이 채웠다. 주방 안의 모든 이들이 저도 모르게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다. 박 주방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코를 의심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종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새끼손가락으로 소스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망가졌던 소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전의 소스를 뛰어넘는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의 맛이었다. 매실의 상큼한 단맛이 독한 허브 향을 감싸 안았고 둥글레의 구수한 쓴맛이 전체적인 균형을 묵직하게 잡아주었다. 그는 수십 년 요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맛에 좋아였다. 아이, 이걸 네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저런 막내 보조가, 그것도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도 없는 듯한 아이가 이런 맛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주방 입구에 최유라가 나타났다. 평론가의 식사가 늦어지는 것을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주방의 대혼란, 서연의 당돌한 행동, 그리고 전설적인 박민규 주방장이 작은 종지를 든 채 넋을 잃고 서 있는 모습을.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날 밤 분명히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했던 벌레 같은 계집애. 그런데 그녀가 아우라 호텔의 주방에, 그것도 저 폭군 박민규 앞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듯한 이 분위기는 뭐지? 유라의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직감했다. 저 아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저 재능은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다. 박 주방장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종지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쳤다. 전원, 내가 시키는 대로 소스를 다시 만든다. 이 계집애가 한 방식대로. 그는 서연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서연을 흘끗거리는 시선은 숨길 수 없었다. 경의와 의심, 그리고 강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한편 최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방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더욱 복잡하고 잔인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저 계집애의 날개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완전히 꺾어버려야만 했다. 고요한 주방 안, 세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얽혔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낸 서연. 그녀의 재능을 목격하고 충격과 혼란에 빠진 박민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사리를 다지는 최유라. 폭풍의 눈은 그렇게 조용히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방에서의 소스 사건 이후 라시엘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박민규 주방장은 여전히 폭군처럼 군림했지만 그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서연을 주시했다. 설거지나 채소 다듬기 같은 허들의 실 대신 육수를 내거나 기본 재료를 손질하는 좀 더 중요한 일들을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칭찬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인정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주방의 가장 낮은 곳에서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라 그룹 전체가 들썩이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그룹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 개발과 신진 요리사 발굴을 위한 대규모 요리 경연대회 아우라의 맛, The Aura's Taste 이 개최된다는 것이었다. 우승자에게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아우라 그룹 메뉴 개발팀의 정직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내걸렸다. 소식을 들은 주방의 모든 요리사들이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건져낼 유일한 동아줄이자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참가 신청서를 받아들고 망설였다. 자신의 실력으로 과연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선 무대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그날의 악몽이 서린 그랜드 볼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그곳,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발로 당당히 서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한편 최유라는 이서연의 존재가 날이 갈수록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다. 박 주방장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눈치챈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 계집애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이서연의 뒷조사를 했고 그녀가 매일 밤 품에 안고 사는 낡은 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잔인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저 아이의 재능이 만약 그 노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면 그만이다. 며칠 후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직원 휴게실의 사물함에 고이 넣어두었던 할머니의 요리 노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누군가 작정하고 자물쇠를 부수고 훔쳐간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사물함을 뒤지고 휴게실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노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유일한 미래였다. 할머니의 사랑과 온기가 담긴 그녀 영혼의 일부였다. 노트를 잃어버린 것은 마치 할머니를 두 번 다시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자신을 유일하게 아껴주었던 식당 주인 김진숙을 찾아갔다. 서연의 텅 빈 눈과 절망적인 표정을 본 김진숙은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한참 후에야 입을 연 김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아, 진짜 비법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야. 네 할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맛을 기억해내는 내 혀와 정성을 담아낼 줄 아는 내 손,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내 마음씨지. 아비, 그 낡은 노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니? 천만에. 너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할머니의 비법 노트야. 도둑은 종이 쪼가리는 훔쳐갈 수 있어도 네 안에 살아 숨쉬는 할머니의 영혼까지는 훔쳐가지 못해. 김진숙의 말은 서연의 다쳤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렇다. 할머니는 언제나 말씀하셨다. 최고의 요리사는 레시피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자신 안에 남은 기억과 진심만으로 세상에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아우라의 맛 결선이 열리는 날,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관객과 날카로운 눈빛의 심사위원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바닥을 비추자 서연은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는다. 결선에 오른 참가자는 서연을 포함해 총 5명. 그 중에는 화려한 경력의 호텔 셰프들도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최유라였다. 그녀는 유명 기업의 딸이라는 후광에 더해 예선 내내 할머니의 노트에 적힌 독창적인 요리들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서연을 흘끗 보며 비웃었다. 내 영혼은 이제 내 손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요리대 앞에 섰다. 다른 참가자들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희귀한 식재료와 도구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앞에는 가장 기본적인 채소와 양념들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던 부엌의 풍경을 떠올렸다. 김진숙 아주머니의 따뜻한 격려도 함께 떠올랐다.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참가자들을 훑어보았다. 주방 소스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테이블 앞에 선 채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는 그녀에게서 기묘한 집중력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주제는 당신의 인생을 바꾼 맛입니다. 제한 시간은 90분 지금부터 제1회 아우라의 맛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9000이라는 숫자가 뜨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일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서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관객석 저편에서 자신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김진숙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무대에 서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기억과 마음뿐. 이것은 요리 대결이 아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자신의 운명을 훔쳐간 적과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자의 고요하고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칼을 집어들었다. 궁극의 시험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90분의 시간은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내렸다. 요리대의 열기와 관객들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거대한 전광판 위에서 냉정하게 줄어드는 붉은 숫자는 참가자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최유라는 한 마리의 우아한 흑조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최고급 식재료들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할머니의 노트에 적힌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궁중요리, 칠보화계, 치보화지. 7가지 귀한 재료를 품은 닭을 꽃처럼 쪄내는 그 요리는 기술과 시간의 정수였다. 그녀의 요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산과 화려한 기교의 집합체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뜨거운 열정이나 따스한 온기는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차가운 집념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반면 이서연의 요리대는 고요한 섬과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부엌을 떠올렸다. 음식은 뱃속만 채우는 게 아니라 텅 빈 마음까지 어루만져 줘야 하는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다. 그녀는 화려함 대신 진심을, 기교 대신 정성을 택했다. 오늘 그녀가 만들 요리는 위로였다. 싱싱한 전복을 정성껏 손질하고 불린 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았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뱃속의 아이를 위한 엄마의 기도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곧 그녀의 작은 냄비에서부터 구수하고 따스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정겨운 냄새였다. 그 향기는 최유라의 화려한 요리가 뿜어내는 강렬한 향기 사이를 비집고 심사위원석까지 부드럽게 흘러들어갔다.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강태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듯한 아련한 향기였다. 자, 종료 1분 전입니다. 플레이팅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주방은 마지막 열기로 들끓었다. 최유라는 금박을 입힌 화려한 접시 위에 그림을 그리듯 완벽한 칠보화계를 담아냈다. 그 모습은 요리가 아니라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품 같았다. 서연은 소박한 뚝배기 그릇에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옮겨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자신의 요리보다 서연의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온기에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더 쏠리는 것을 본 최유라의 눈에 스친 것은 초조함과 악의였다. 그녀는 완성된 접시를 들고 이동하는 척하며 서연의 바로 옆을 지날 때 교묘하게 발을 헛디디는 신용을 했다. 어머, 그녀의 몸이 서연의 팔을 세게 쳤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뚝배기가 공중으로 틸팅되며 그대로 쏟아질 뻔한 찰나 관객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틀었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재빨리 행주를 감싸 쥐고 떨어지는 뚝배기의 아랫부분을 받쳐들었다. 뜨거운 열기에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뚝배기를 바로 세웠다. 단 한 방울의 죽도 쏟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붉어진 손등을 감추고 고명으로 찻 몇 알을 올리며 요리를 마무리했다. 그 침착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장내는 잠시 숨을 죽였다. 마침내 시식의 시간. 최유라의 칠보화계가 먼저 심사위원석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그 완벽한 비주얼과 기술적인 완성도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하지만 시식 후의 표정은 미묘했다. 맛은 있지만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는 평이 조심스럽게 오갔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길 뿐이었다. 다음은 이서연의 위로의 전복죽이었다. 화려한 요리들 사이에 놓인 소박한 뚝배기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까부터
자신의 기억을 간지리던 그 향기의 실체 앞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그리고 입안으로 가져가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부드러운 죽이 혀에 닿는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흑백 필름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비오는 낯선 시장 골목. 엄마를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 주름진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 왜 울고 있니?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인자한 미소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국밥집으로 그를 데려가 바로 이 전복죽을 끓여주셨다. 따뜻한 음식이 슬픔을 이긴단단다. 이거 먹고 기운 내렴. 그 한 그릇의 죽은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어린 태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송두리째 녹여주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다시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유일하고 따뜻했던 유년의 기억. 바로 그 추억의 맛이었다. 아, 강태준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강태준 회장이 저 냉혈하니 지금 울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경이, 충격,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에 꽂힌 작은 머리핀에 닿았다. 그날 밤 자신의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 매화 모양의 머리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추억의 맛, 매화 머리핀, 그리고 그날 밤의 여자. 이 요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끓여주시던 죽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 한마디에 태준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유라를 돌아보았다. 최유라 씨, 당신의 요리, 정말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한 것이 맞습니까? 네네. 당연하죠, 회장님. 그렇습니까? 태준은 싸늘하게 웃으며 지시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직원 휴게실에 보름 전 CCTV 영상과 방금 전 무대 위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재생하도록. 잠시 후 스크린 위로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다. 최유라가 이소연의 사물함을 부수고 낡은 노트를 훔쳐가는 장면, 그리고 방금 전 교묘하게 이소연을 밀쳐 요리를 망치려 했던 장면까지. 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최유라 씨는 아우라의 마대 정신을 더럽힌 죄로 영구 제명하며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제1회 아우라의 맛. 최종 우승자는 진심으로 요리하는 법을 아는 요리사 이서연 씨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객석 한쪽에서 김진숙이 터뜨린 울음 섞인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승을 향한 축하가 아니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을 목격한 대중들의 뜨거운 환호이자 온갖 역경을 딛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한 젊은 요리사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더 이상 서럽거나 아픈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은 순간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악몽을 이겨내고
세상의 중심으로 당당히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그랜드 볼룸은 또 다른 혼돈에 휩싸였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최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인 이서연에게 몰려들었다. 서연은 어깨를 감싸주는 김진숙에게 기댄 채 쏟아지는 질문과 불빛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군중을 해치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바로 박민규 주방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주방 식구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혔다. 그의 등이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완벽한 90도 인사였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최고의 존경과 진심 어린 사죄를 의미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저는 그동안 제 편견과 오만에 눈이 멀어 진정한 요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시기하고 당신의 출신을 멸시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에게서 요리의 혼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전설적인 명장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주방 보조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승이 되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재능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혼란의 정점에서 강태준의 비서가 다가와 서연을 정중하게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따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김진숙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비서를 따라 그랜드 볼룸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호텔 최상층. 구름 위에 떠있는 성채와도 같은 회장실이었다. 거대한 책상과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방의 주인인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무대 위에서 감정을 터뜨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다시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처럼 격앙되지도 평소처럼 냉정하지도 않은 아주 낯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장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던 제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을 끓여주셨죠. 그 맛은 제 평생의 외로움을 단 한순간에 녹여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찾으려 평생을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것을 보여주었다. 그을리고 녹슨 흔적이 역력한 낡은 매화 머리핀이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머리핀을 꺼내 나란히 놓았다. 서연이 잃어버린 뒤 똑같은 것으로 다시 샀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요리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바로 그 맛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그 할머님의 손녀라는 것을.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과 함께 있었던 남자, 바로 접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악몽 속의 낯선 남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가
자신을 구원해준 강태준 회장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할머니와 운명적인 인연으로 셔틀콕 있는 사람이었다고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의 장난 앞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날은 저 역시 예상치 못한 사고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요. 그는 서연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녀의 아랫배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우리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서 아이를 빼앗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재단법인 유해인 한식문화재단 설립계획안. 유해인은 바로 서연의 할머니 성함이었다. 당신의 재능은 한 호텔의 주방에만 갇혀있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당신 할머님의 귀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당신과 같이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키워낼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곳의 주인이 되어 당신의 요리를, 당신의 철학을 세상에 펼치십시오. 이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에 대한 한 명의 투자자로서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는 그녀를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을, 그녀의 유산을, 그녀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제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의 곁에서 평생에 걸쳐 책임지고 속죄하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나갈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오해와 비밀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더 이상 냉정한 회장과 불쌍한 주방 보조가 아니었다. 기구한 운명으로 얽혔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빛나는 재능을 알아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서연은 아까 요리를 하다가 살짝 데었던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태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약상자에서 꺼낸 연고를 부드럽게 발라주었다. 그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에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나 많은 상처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증오와 절망이 있던 자리에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라는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이전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불빛이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를 비추는 따스한 등대처럼 보였다. 새로운 평온이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3년 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낡고 아팠던 기억들을 저편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풍경을 아로새겼다. 한때 서울의 가장 어두운 옥탑방에서 찬밥을 삼키던 24살의 이서연은 이제 없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유해인 한식문화재단 이서연 원장이라는 존경과 신뢰가 담긴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할머니 이름을 딴 재단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 건축의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있었다. 그곳은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잊혀가는 우리의 맛과 정신을 되살리고 과거의 이서연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희망의 인큐베이터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얼음 왕자 같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아내와 아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늘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운명의 장난 같은 하룻밤으로 태어난 아이, 지우가 있었다. 지우는 아빠의 냉철한 지성과 엄마의 따뜻한 감성을 고루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세 사람은 낡은 상처가 아물어 별이 된 자리에 가족이라는 이름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쌓아 올렸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재단의 최첨단 조리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자, 여러분, 칼을 잡을 때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칼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재료의 결을 느끼면서 이서연은 보육원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쿠킹 클래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었다. 예전에 박민규 주방장처럼 호통을 치는 대신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한쪽에서 유독 손을 떨며 양파를 썰던 한 여학생에게 서연이 조용히 다가갔다. 괜찮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양파 하나를 다 썰 때까지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렸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자, 이렇게 손목에 힘을 빼고 그녀는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자신의 손처럼 움직이며 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따스하고 정겨웠다. 소녀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바로 그 풍경을 조리실 밖 통유리창 너머에서 강태준과 아들 지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아빠의 품에 안겨 조리실 안에서 빛나고 있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빠, 엄마 멋져. 그렇지. 태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봐, 지우야. 엄마가 지금 마법을 부리고 있단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법이야. 그의 시선은 오롯이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손. 태주는 문득 그녀의 손을 처음 보았던 날을 떠올렸다. 온갖 아르바이트로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었던 작고 가여운 손.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달랐다. 여전히 고된 조리로 작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손이자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의 손이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듬는 어머니의 손이었다. 그 손은 그녀가 걸어온 치열했던 삶의 역사이자 마침내 쟁취해낸 눈부신 승리의 훈장이었다. 수업을 마친 서연이 유리창 너머의 남편과 아들을 발견하고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준과 지우도 마주 웃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따스하게 만났다. 지독하게 시리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상처와 눈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세상에, 그리고 그의 세상에 이제는 영원히 지지 않을 두 번째 봄이 찾아와 있었다. 그 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사랑의 꽃을 피워낼 것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